Variance in tidal height provides only a 3-hour window on September 15th for landing. MacArthur is undeterred and orders the newly formed 10th Corps ashore. 때로는 겸손으로, 때로는 계산으로 언제나 살아남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DNA는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믿기십니까? 전쟁 대신 기술로, 무기 대신 품질로 그들은 세상을 다시 재편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제 묻습니다. 그들은 대체 어떻게 이토록 단단해진 걸까? 압박이 아닌 자존으로 버티는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계 공장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자동차 부품 공장이 먼저였고 베를린의 배터리 라인이 그 다음이었으며 파리 외곽의 반도체 패키징 시설이 마지막이었어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핵심 부품 공급이 끊긴 겁니다. 편집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화면에는 붉은색 경고등이 깜빡이는 유럽 산업 지도가 떠 있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데이터 분석팀장이 답했습니다. 한 나라가 수출 일정을 조정했고 그 여파가 지금 유럽 전체를 흔들고 있다고. 그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분석팀장이 조용히 답했어요. 한국입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모두가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중요한 나라였냐고. 분석팀장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60%, 배터리 시장 절반 이상,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방산 수출 전년 대비 40% 증가,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70%, 숫자가 쏟아질수록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편집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냐고 확인했습니다. 전부 사실이었고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분석팀장이 또 다른 자료를 펼쳤는데 최근 6개월간 한국행 항공권 구매 데이터였어요. 유럽 주요 기업 임원들의 서울 방문이 전년 대비 300% 증가했고 기술 이전 계약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합작 투자 제한이 쇄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특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으며 협상에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편집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직접 가서 확인하라고. 그 누군가가 접니다. 안녕하세요. 에드워드 블랙웰입니다. 오랫동안 국제경제를 분석해왔지만 이런 현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런던을 떠날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확신으로 바뀌었어요. 새벽 6시인데도 이 공항은 전쟁터처럼 바빴습니다. 화물기가 10분 간격으로 이착륙하고 있었고 출장객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면세점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유럽 공항들은 한산했는데 이곳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든 겁니까? 도착 게이트 앞에서 한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산업문화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민준이라는 분이었는데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갈한 셔츠에 절제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악수를 나누는 순간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인사치레 없이 그가 바로 물었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멈췄다는 소식 들었느냐고. 알고 있다고 답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게 시작일 뿐이라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 확신에 찬 목소리가 묘하게 신경 쓰였습니다. 공항 카페로 이동하는 동안 그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수출 일정을 조정한 게 아니라고.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거라고. 계약을 지키지 않는 국가들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메시지냐고 물었더니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화물기를 보며 말했어요. 저 비행기들이 가는 곳은 한국을 존중하는 나라들이라고. 그렇지 않은 곳은 기다려야 한다고. 순서가 있다고. 그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순서를 정해준다는 발상 자체가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주문하고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가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는데 최근 3개월간 한국 기업들이 받은 계약 리스트였어요. 방산 장비 수출이 폭발했고 반도체 공장 건설 계약이 쇄도했으며 배터리 공급 계약이 5년치 넘게 확보됐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패턴이 있었어요. 계약 조건이 전부 한국 측에 유리했고 기술 이전 요구는 거절됐으며 가격도 한국이 제시한 대로 확정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그가 조용히 답했어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한국 아니면 프로젝트가 멈추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최근 한 강대국이 한국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건이 있었다고,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명확했다고 했어요. 해당 국가의 주요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철수했으며 다른 국가들이 한국 편을 들기 시작했다고, 한국은 단 한 번도 공식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그저 계약서를 검토하고 일정을 재조정했을 뿐이라고 하지만 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다고 했습니다. 세계가 깨달았다고,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말입니다.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었고 경제 규모도 아니었어요. 대체 불가능성이었습니다. 세계가 필요로 하는 핵심 기술과 부품을 한국이 쥐고 있었고 그걸 만들 수 있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었으며 품질과 속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탱크나 전투기가 아니라 반도체와 배터리가 무기였고 협박이나 압박이 아니라 기술과 품질이 협상력이었으며 고함이나 성명이 아니라 납기 일정이 메시지였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서 본 풍경이 모든 걸 설명해줬습니다. 새벽인데도 공장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물류 트럭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으며 건설 현장은 이미 가동 중이었어요. 이민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의 비밀이라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라고, 위기가 와도 손을 놓지 않고 압박이 와도 속도를 늦추지 않으며 누가 뭐래도 자기 일을 한다고, 그래서 세계가 한국을 필요로 한다고, 대체할 수 없다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말입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그와 헤어졌습니다. 그는 내일 다시 만나자고 했고 한국의 뿌리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본 게 결과라면 내일은 원인을 보게 될 거라고. 방에 들어와 창문을 열자 서울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고 도로엔 차들이 흐르기 시작했으며 이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런던 본사에 첫 보고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이건 약소국이 아니라 필수국이라고,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를 선택하고 있다고, 이유를 알아내겠다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고 이 도시는 멈추지 않고 있었어요.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이민준 연구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진지한 표정이었고 손에는 두툼한 파일을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국이 살아남은 진짜 이유를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제 본 게 현재의 결과라면 오늘은 과거의 원인을 볼 거라고, 그 원인이 수천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차에 타며 그가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이 몇 번이나 침략을 받았는지 아시냐고. 모른다고 답했더니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공식 기록만 500번이 넘는다고, 500번 침략당하고도 살아남은 나라라고,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오늘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자리 잡은 600년 된 궁궐인데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궁궐 건물들이 생각보다 화려하지 않았고 규모도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 작았으며 장식도 절제돼 있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이게 전략이었다고, 일부러 작게 지었다고, 강대국들에게 위협으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고, 약해 보이는 게 살아남는 방법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다고, 궁궐 지하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고 성벽 안쪽에는 무기고가 숨겨져 있었으며 왕실 기록은 전국 여러 곳에 분산 보관됐다고 합니다. 겉으론 순종하는 척하면서 속으론 철저히 준비했다는 겁니다. 마침 전통 의식 재현 행사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사신단이 중국 황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었는데 배우들의 움직임이 정확했어요. 깊게 절하고 공손하게 예를 갖추며 정중하게 예물을 바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민준 연구원의 해설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절 하나하나가 협상이었다고,
얼마나 깊이 절하는지가 메시지였고 어떤 예물을 바치는지가 전략이었으며 어떤 말을 하는지가 정보전이었다고 합니다. 사신단에는 반드시 의사와 통역과 기록관이 포함됐는데 의사는 황제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통역은 조정 내부 소문을 수집하며 기록관은 모든 걸 문서로 남겼다고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전략을 짰다고 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우리는 궁궐 옆 국립박물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특별 전시실에 조선시대 외교 문서들이 전시돼 있었는데 이민준 연구원이 한 문서 앞에 멈춰 섰어요. 명나라 황제에게 보낸 문서였는데 한문으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천천히 해석해줬어요. 황제 폐하의 성덕이 천하를 비추시니 소국은 감히 머리 숙여받들겠나이다라는 문장이었는데 겉으로 보면 완전한 복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문장이 중요했다고 다만 우리 백성의 생업이 어려우니 조세를 잠시 유예해 주심이 어떠하시옵니까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복종하는 척하면서 요구를 관철시킨 겁니다. 더 놀라운 건 명나라가 이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왜 받아들였냐고 물었더니 이민준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거절하면 한국이 다른 나라와 손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국은 약했지만 전략적 위치는 중요했고 복종하는 척하면서도 협상력은 유지했다고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자료가 이어졌습니다. 몽골 제국 침략 당시 기록이었는데 몽골이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는데 3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몽골은 중국을 20년 만에 정복했고 러시아를 10년 만에 무릎 꿇렸으며 중동까지 6년 만에 도달했는데 한국만은 30년이 걸렸다고. 왜냐고 물었더니 이민준 연구원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한국은 산이 70%였고 평야가 거의 없었으며 강이 많아서 기마부대가 움직이기 어려웠다고. 게다가 한국인들은 항복하지 않았다고. 도시가 함락돼도 산으로 들어가 싸웠고 왕이 항복해도 백성들이 저항했으며 겨울이 되면 게릴라전으로 몽골군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결국 몽골은 한국을 완전히 점령하는 걸 포기했고 형식적인 복속만 받아냈다고. 한국은 겉으론 몽골의 속국이었지만 속으론 독립을 유지했다고 했습니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오후에 서울대학교 규장각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최고 대학의 고문서 보관소였는데 온도와 습도가 완벽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보안도 삼엄했어요. 특별 허가를 받아 들어간 열람실에서 사서가 장갑을 끼고 문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400년 전 임진왜란 당시 기록이었는데 일본군에게 항복을 권유받은 조선 장군의 답신이었어요. 이민준 연구원이 해석해줬습니다. 귀국의 제안은 영광이나 우리에겐 지킬 것이 있으니 정중히 사양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그 다음이 중요했다고. 만약 강요하신다면 우리도 준비된 바가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란다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공손하게 거절하면서도 전쟁 각오를 분명히 한 겁니다. 실제로 그 장군은 끝까지 싸웠고 결국 일본군이 물러났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문서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현대 문서였는데 30년 전 경제위기 당시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에 보낸 문서였어요. 귀기구의 지원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조건을 수용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지만 뒤에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만 구조조정 일정은 우리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핵심 산업은 보호하며 고용은 최대한 유지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국제통화기금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고 한국은 4년 만에 빚을 다 갚았으며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합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40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방식은 같다고. 겉으론 공손하지만 속으론 단호하다고. 협력하지만 굴종하지 않는다고. 이게 한국이 살아남은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보여준 건 최신 특허 문서였습니다. 반도체 핵심 기술 특허였는데 외국 기업과의 기술 협력 계약서였어요. 귀사의 제안을 환영하며 상호 발전을 위해 협력하겠습니다라고 시작했지만 조건이 명확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공유하지 않으며 생산 공정은 한국 내에서만 진행하고 수익 배분은 7대3을 원칙으로 합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외국 기업은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이민준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한국 기술 없이는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고.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국이 거절하면 프로젝트가 중단되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규장각을 나오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외교 방식은 변하지 않았다는 걸, 400년 전에도 지금도 똑같다는 걸, 공손하지만 단호하고 협력하지만 양보하지 않으며 예의는 지키되 자존심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이게 500번 침략을 견딘 비결이라고. 수천 년 독립을 지킨 이유라고. 지금 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못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했어요. 한국은 약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라 똑똑해서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지금은 기술로 무장했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오후 5시쯤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방에 들어와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본 것들이 어제와 완벽하게 연결됐습니다. 어제 본 대체 불가능성은 오늘 본 역사의 결과였고, 현재의 협상력은 과거의 지혜가 이어진 거였으며, 지금의 기술력은 수천 년 생존 본능이 진화한 형태였어요. 한국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나라였고, 절대 무릎 꿇지 않는 민족이었으며, 절대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 문화였습니다. 이게 답이었어요. 런던 본사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현재가 아니라 과거에 있다고, 수천 년 단련된 생존 본능이 지금 산업과 기술로 발현되고 있다고, 이 나라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썼습니다. 내일은 이 정신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 예정입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산업 현장 방문을 제안했고 동의했어요. 뿌리를 봤으니 이제 열매를 볼 차례였습니다. 새벽 호텔을 나섰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문자를 보냈는데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해 뜨기 전에 움직여야 한다고 했어요. 로비에서 만난 그는 여느 때와 달리 작업복 차림이었고 손에는 안전모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울산으로 간다고 했어요. 한국 조선업의 심장이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가 있는 곳이라고, 그곳에서 뭔가 특별한 걸 보게 될 거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시간인데도 역사는 사람들로 붐볐고 고속열차 승강장엔 출장객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KTX라는 고속열차를 탔는데 시속 300km로 달린다고 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도시가 스쳐 지나가고 산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으며 터널을 지날 때마다 귀가 먹먹해졌어요. 이민준 연구원은 노트북을 꺼내 뭔가 확인하고 있었고 전화를 몇 번 받았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통화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일정대로 진행 보안 유지 외부인 통제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오늘 조선소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검수가 있다고, 해외 발주처 관계자들이 온다고, 분위기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울산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을 나서자마자 공업도시의 냄새가 났어요. 쇳가루와 기름 냄새가 섞인 특유의 향이었고 멀리서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보였으며 트럭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조선소로 향하는 동안 차창 밖 풍경이 압도적이었어요.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선박들이 도크에 줄지어 서 있었으며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터지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곳이 한국 경제의 심장이라고, 저곳에서 매년 수십조 원어치 선박이 만들어지고 수만 명이 일하며 세계 해운 시장의 절반을 책임진다고 했어요. 조선소 정문 앞에서부터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경비가 삼엄했고 출입 절차가 까다로웠으며 신분증과 방문 목적을 여러 번 확인당했어요. 게이트를 통과하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쇳소리와 기계음이 귀를 울렸고 작업복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거대한 선박 부품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이동하고 있었어요. 이민준 연구원이 안전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검수받는 선박이 특별하다고,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인데 전 세계에서 한국만 만들 수 있는 구조라고, 발주처가 유럽 쪽인데 최근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려 한다고, 그래서 오늘 중요한 협상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조선소 중앙통제실로 이동했습니다. 벽면 전체가 모니터로 가득했고 기술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한쪽에선 회의가 진행 중이었는데 한국 측 관계자들과 외국인 3명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외국인 중 한 명이 유독 눈에 띄었어요. 나이 지긋한 남성이었는데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내용은 공격적이었으며 자세는 편안해 보였지만 분위기는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조용히 설명했어요. 저 사람이 발주처 대표인데 계약금 30%를 깎겠다고 통보했다고, 이유는 납기가 며칠 지연됐다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을 빼가려는 속셈이라고 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 대표가 말했어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를 지키지 못했으니 위약금을 물어야 하고, 그게 싫으면 기술 자료를 공유하라고, 그럼 금액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요구는 협박에 가까웠어요. 한국 측에서 한 남성이 일어섰습니다. 김현수 팀장이라는 명찰을 단 40대 중반 남성이었는데 표정은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그가 답했습니다. 지연은 태풍 때문이었고 이미 계약서에 불가항력 조항이 있으며 기술 자료는 공유 대상이
게다가 실제 납기는 계약서보다 하루 앞당겨졌다고 차분하지만 한치의 양보도 없는 톤이었죠. 외국인 대표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어요. 그럼 이배는 인수하지 않겠다고, 다른 조선소를 알아보겠다고, 마치 거래를 파기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외국인들은 여유로운 표정이었고 한국 측 일부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다고. 다만 계약 파기 시 발주처가 부담해야 할 위약금이 상당하다고. 또한 이 선박은 특수 사양이라 다른 곳에 팔기 어렵지만 관심 있는 업체가 이미 여러 곳 있다고,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대표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가 물었어요. 어느 업체냐고. 김현수 팀장이 답했습니다. 비밀 유지 계약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다만 중동과 아시아 지역이라고, 납기도 더 여유롭고 조건도 더 좋다고 했어요.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외국인 대표가 동료들과 짧게 대화를 나누더니 태도를 바꿨어요. 다시 생각해보니 지연은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태풍이었다면 이해할 수 있다고, 원래 계약 조건대로 진행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다른 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물론 발주처가 원한다면 원래 계약은 유지할 수 있지만 조건이 있다고, 앞으로 일방적 계약 변경 시도는 없어야 하고 기술 자료 요구도 없어야 하며 추가 발주 시 한국 측 조건을 우선 협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대표가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현장 검수가 시작됐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도크에 떠 있었고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외국인들이 선박을 둘러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설명했어요. 이 선박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 연가스를 운반할 수 있고 특수 단열재로 증발률을 최소화했으며 자동 제어 시스템으로 안전성을 극대화했다고. 전 세계에서 이런 선박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인데 일본은 납기가 2배 걸리고 가격도 더 비싸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대표가 물었어요. 왜 한국이 이렇게 빠르고 저렴하냐고. 김현수 팀장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효율을 극대화하고 품질을 타협하지 않으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때문이라고. 이게 한국이라고 했어요. 검수가 끝나고 외국인들이 떠났습니다. 조선소 직원들의 표정이 밝아졌고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어요. 김현수 팀장이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민준 연구원과 악수를 나누더니 제게도 손을 내밀었어요.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단단했고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런 일이 자주 있다고. 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끊이질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은 절대 넘겨주지 않는다고. 대신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더 빠르게 만들며 더 확실한 품질로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냐고. 김현수 팀장이 웃으며 답했어요. 힘들지만 자랑스럽다고. 이게 우리가 세계와 싸우는 방식이라고. 기술로 증명하고 품질로 대답하며 결과로 침묵시킨다고 했습니다. 조선소 기숙사 식당으로 이동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이 테이블마다 모여 식사하고 있었고 대화 소리가 활기찼으며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있었고 손은 거칠었지만 표정은 자부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설명했어요. 저들 대부분이 20대와 30대라고. 지방에서 올라온 청년들이 많고 부모 세대가 공장에서 일했던 경우도 많다고. 기술을 배우고 실력을 쌓으며 세계와 겨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덧붙였어요. 저들이 한국의 미래라고. 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공장을 지었다면 저들은 기술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고. 정신은 같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무릎 꿇지 않으며 절대 자존심을 버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 장면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외국인 대표의 차가운 눈빛과 협박 같은 제안, 김현수 팀장의 단호한 거절과 역제안, 결국 무릎 꿇은 외국인의 굴욕, 그리고 묵묵히 일하는 기술자들의 모습이 하나로 연결됐어요. 이게 한국이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기술로 무장하고 품질로 증명하며 대체 불가능성으로 협상력을 확보하는 것. 어제 본 역사가 오늘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었어요. 예의는 지키되 굴종하지 않고 협력하되 기술은 지키며 거래하되 자존심은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수천 년 이어진 한국의 DNA였고 이게 지금 세계가 한국을 함부로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오후 늦게 김현수 팀장이 우리를 다른 장소로 안내했습니다.
조선소 건너편에 있는 연구개발센터였는데 외부는 평범한 건물처럼 보였지만 내부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장비들이 즐비했고 화면마다 복잡한 설계도가 떠 있었으며 연구원들이 조용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말했어요. 여기가 진짜 심장이라고. 조선소는 만드는 곳이지만 이곳은 창조하는 곳이라고. 세계가 아직 모르는 기술들이 여기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연구실 앞에서 멈춰 섰는데 출입문에 경고 표시가 붙어 있었고 지문 인식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그가 지문을 찍고 문을 열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연구실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젊은 연구원 10여 명이 거대한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고 누군가 급하게 계산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누군가는 전화로 뭔가 확인하고 있었어요. 김현수 팀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해외 경쟁사가 한국 기술을 모방한 선박을 발표했다고.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핵심 기술이 빠져 있어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그 경쟁사가 한국 기술을 훔쳐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했어요. 지금 연구원들이 그 선박 설계도를 분석하고 있다고. 한국 기술이 유출됐는지 확인하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한 연구원이 김현수 팀장에게 다가와 뭔가 보고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김현수 팀장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그가 우리를 회의실로 데려갔는데 문을 닫고 나서 말했어요. 확인 결과 한국 기술이 일부 유출된 게 맞다고. 작년에 퇴사한 연구원 한 명이 자료를 빼돌렸다고. 그 연구원이 지금 해외 경쟁사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거냐고. 김현수 팀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게다가 국제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대신 다른 방법을 쓸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 연구원들을 모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지만 김현수 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기술이 유출됐다면 더 나은 기술을 만들면 된다고. 경쟁사가 우리를 따라왔다면 우리는 더 앞서가면 된다고. 유출된 기술은 이미 9세대이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연구원들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앞서 가야 하냐고. 김현수 팀장이 답했어요. 그들이 절대 따라올 수 없을 만큼이라고. 10년은 앞서 가야 한다고. 그래야 한국 기술이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연구원들이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아까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집중력으로 가득 찼어요. 키보드 소리가 빨라졌고 화면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으며 계산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이게 한국의 방식이라고. 위기가 오면 더 빨라지고 압박이 오면 더 강해지며 배신을 당하면 더 앞서간다고. 기술 유출이 분노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동기를 만든다고. 이게 한국 기술자들의 DNA라고 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우리를 복도로 데려갔습니다. 벽면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오래된 흑백 사진부터 최근 컬러 사진까지 연대순으로 정리돼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60년 전 조선소 기공식이었습니다. 맨손으로 땅을 파는 사람들과 낡은 장비들이 보였고 배경엔 황량한 들판만 펼쳐져 있었어요. 김현수 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술도 없었고 장비도 없었으며 경험도 없었다고. 하지만 의지는 있었다고.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집념이 있었다고 했어요. 다음 사진은 10년 후였습니다. 작은 선박 한 척이 완성된 모습이었는데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사진들을 따라 걸으며 한국 조선업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첫 대형 선박 수출, 첫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 건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달성. 매 순간이 기적 같았고 매 단계가 불가능에 가까웠으며 매 성과가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어요. 마지막 사진은 최근 것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이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고 디자인이 미래적이었으며 기술이 최첨단이었어요. 김현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60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고. 맨손에서 세계 1위까지 올라왔다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라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방이 있었습니다. 교육센터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자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강사가 용접 기술을 설명하고 있었고 학생들이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손을 들어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김현수 팀장이 말했어요. 저들이 다음 세대라고. 아버지가 조선소에서 일했던 학생도 있고 할아버지가 이 조선소를 지었던 학생도 있다고. 기술이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고. 이게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23살 청년이었는데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질문이 많았어요. 왜 조선소에 들어왔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30년 일했다고, 아버지는 고등학교만 나왔지만 세계 최고 용접 기술자가 됐다고,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한국 기술을 세계에 알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긍심으로 이 길을 선택했다는 게 분명했어요. 저녁이 되자 조선소 전체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낮보다 더 밝았고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으며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김현수 팀장이 말했습니다. 한국 조선소는 24시간 돌아간다고, 밤낮이 따로 없다고, 납기를 맞추기 위해서라고, 품질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세계 1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피곤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피곤하지만 멈출 수 없다고, 멈추는 순간 경쟁사가 따라온다고, 한국은 늘 달려야 살아남는다고, 이게 한국의 숙명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울산 산업단지 전체가 내려다 보였는데 공장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고 있었으며 트럭들이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민준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곳들이 전부 한국 경제의 엔진이라고,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철강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제품들이 저곳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지탱하고 있다고, 그들의 땀과 기술이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고, 이게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밤 10시쯤 조선소를 나왔습니다. 숙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오늘 본 것들을 정리했어요.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더 앞서 가려는 연구원들, 대를 이어 기술을 배우는 젊은이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조선소,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기술을 지키려는 의지였고, 기술을 전승하려는 책임감이었으며, 기술로 세계와 겨루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어제 본 역사와 오늘 본 현장이 완벽하게 일치했어요.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한국은 같은 방식으로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멈추지 않으며 절대 뒤처지지 않는 것. 이게 한국이었습니다. 내일은 이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는지 더 깊이 알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숙소에서 이민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제와 달랐어요. 더 진지했으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준비가 돼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늘은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알려줄 사람이라고, 통계나 그래프가 아니라 실제 삶으로 증명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울산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는데 차창 밖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보였고 좁은 골목길이 이어졌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어요. 한 주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대문이 삐걱거렸으며 마당엔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 마중 나왔습니다. 박영철이라는 분이었는데 허리가 굽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악수는 단단했으며 목소리는 힘이 있었어요. 이민준 연구원이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60년 전 조선소 첫 세대 노동자라고, 맨손으로 한국 조선업을 일으킨 분들 중 한 명이라고, 오늘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국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했어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벽면에 낡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 박영철 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작업복을 입고 용접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배경엔 건설 중인 조선소가 보였으며 동료들과 함께 웃고 있었어요. 박영철 씨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원래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고,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고 했어요. 그런데 20대 초반에 조선소 건설 소식을 듣고 무작정 울산으로 왔다고 합니다.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술도 없었지만 한 가지는 있었다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었다고 했어요. 그의 이야기는 계속됐습니다. 첫 일당이 200원이었다고, 지금 돈으로 치면 몇천 원 수준이었다고 했어요. 하루 12시간씩 일했으며 주말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다고 했어요.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고향에 남겨둔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일했다고, 10년 동안 고향에 단 2번밖에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명절 때마다 자식들 얼굴이 보고 싶었지만 교통비가 아까워 참았다고, 그 돈이면 아이들 책 한 권이라도 더 사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철 씨가 서랍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통장이었는데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매달 월급의 절반 이상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자신은 굶더라도 자식들 교육비는 반드시 마련했다고 큰아들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학비가 부족해서 1년치 월급을 미리 받았다고 했어요. 그때 조선소 사장이 물었다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자신이 답했다고 합니다. 자식들만큼은 자신처럼 살게 할 수 없다고 공부시켜서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고 싶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 말을 하는 박영철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0년이 지났지만 그때 감정이 여전히 생생한 것 같았어요. 이민준 연구원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셨냐고. 박영철 씨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큰아들은 서울대학교를 나와 지금 대기업 임원이라고 합니다. 둘째, 딸은 의사가 됐으며 막내 아들은 교수라고 세 자식 모두 대학을 보냈다고 했어요. 자신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지만 자식들은 전부 대학원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그게 자랑스럽냐고 물었더니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랑스럽지만 미안하다고 자식들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 노릇을 못했다고 했어요. 명절에도 집에 가지 못했으며 생일에도 함께하지 못했다고 학교 행사에 단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자신이 줄 수 있는 전부였다고, 땀과 시간과 희생이 자신이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이었다고 말했어요. 벽에 걸린 또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는데 학사모를 쓴 젊은이와 작업복 차림의 박영철 씨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큰아들 졸업식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조선소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작업복 입은 채로 달려갔다고, 다른 학부모들은 정장을 입고 왔는데 자신만 작업복이어서 부끄러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말했다고, 아버지 그 모습이 가장 멋있다고, 그 작업복이 자신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다고, 모든 게 보상받는 느낌이었다고, 수십 년 고생이 한순간에 의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박영철 씨 같은 분들이 수십만 명이었다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시로 몰려와 공장에서 일했으며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했어요. 한 세대만에 대한민국을 바꿨다고 합니다. 6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안 됐으며 아프리카 여러 나라보다 가난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으며 첨단 산업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한 세대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라고 했어요.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하면 더 놀랍다고 이민준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60년 전엔 한국보다 잘 살던 나라들이 많았다고,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으로 부유했으며 태국도 한국보다 잘 살았다고 했어요. 심지어 북한도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역전됐다고, 한국은 그들을 모두 추월했으며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했어요.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됐다고 합니다. 왜 한국만 성공했냐고 물으면 답은 하나라고, 박영철 씨 같은 분들의 희생 때문이라고, 자식 세대를 위한 헌신 때문이라고, 교육에 대한 집념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철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당시 조선소 동료들 이야기였는데, 누구는 밤에 야간 대학을 다녔다고, 누구는 기술을 배우려고 일본어를 독학했으며 누구는 자식을 의사로 만들겠다고 20년을 저축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현재를 포기했습니다. 미래에 투자했어요. 자신의 행복을 미루고 자식의 기회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한국 부모들의 방식이었다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한국에선 당연한 일이었다고 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으며 그게 수천 년 이어진 한국의 전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박영철 씨 부인이 차려준 소박한 식사였는데 된장찌개와 김치와 밥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맛있었습니다. 따뜻했으며 정성이 느껴졌어요. 식사 중에 박영철 씨가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이 왜 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기술과 경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인다고, 사람 때문이라고, 박영철 씨 같은 분들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 모든 걸 바친 희생 때문이라고 했어요. 박영철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고, 한국의 힘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고, 건물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자본이 아니라 의지라고 했어요. 오후에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영철 씨가 현관까지 배웅을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전해달라고 했어요.
세계 사람들에게 말해달라고 한국이 여기까지 온 건 기적이 아니라 땀이라고 했습니다. 운이 아니라 노력이라고, 누가 도와준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선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거라고, 다음 세대가 또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달릴 거라고, 이게 한국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며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어요.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말이 없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도 조용했으며 저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오늘 본 것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한국이 강한 이유는 최첨단 기술도 거대한 공장도 아니었어요. 박영철 씨 같은 수십만 명의 희생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부모들의 헌신이었으며 한 세대가 다음 세대를 떠받친 사랑이었어요. 이게 한국을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이게 한 세대만의 최빈국을 선진국으로 바꾼 비결이었으며 이게 지금도 한국을 멈추지 않게 만드는 동력이었어요. 내일은 이 정신이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긴급 메일이 와 있었어요. 편집장이었는데 최근 한 강대국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 긴급 취재를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국가가 한국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건이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국 측 반응을 직접 확인해달라고 했어요. 메일을 읽으며 며칠 전 김현수 팀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기술을 빼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한국은 조용히 대응한다고 했던 그 말이요. 이민준 연구원에게 연락했더니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고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을 소개해주겠다고 한국이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직접 보게 될 거라고 했어요. 다음 날 새벽 호텔 로비에서 이민준 연구원을 만났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평소보다 더 긴장돼 있었으며 말수도 적었습니다. 오늘 만날 사람이 정부 고위 관계자라고 했어요. 최근 벌어진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설명해 줄 거라고, 다만 녹음이나 촬영은 안 되며 이름도 공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건물로 이동했는데 외관은 평범한 사무실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보안이 삼엄했어요. 출입증을 받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간결하게 꾸며진 공간이었는데 테이블 위엔 서류 몇 장만 놓여 있었어요. 잠시 후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는데 인상이 날카로웠으며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느껴졌어요. 이 사람은 감정을 철저히 통제하는 사람이라고, 미소도 계산된 것 같았으며 말투도 정확했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소개했어요.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관계자라고, 최근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해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최근 한국가에서 한국 기술자 수백 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건에 대한 자료였어요. 구체적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명백한 계약 위반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국가는 한국 기술 없이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하려 했다고, 심지어 기술자들을 압박해 기술 자료를 빼내려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가 물었습니다. 기자님은 한국이 어떻게 대응했을 거라고 생각하시냐고, 항해 성명을 발표했을 거라고 답했더니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단 한 줄의 성명도 내지 않았다고, 대신 조용히 움직였다고 했어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은 즉시 해당 프로젝트 일정을 재조정했다고, 급한 부품 납기를 늦췄으며 기술 지원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론 내부 사정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론 명확한 메시지였다고,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준 거라고 했어요. 결과는 즉각적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가 중단 위기에 몰렸으며 관련 기업 주가가 폭락했다고, 사흘 만에 해당 국가에서 사과 의사를 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사과만으론 부족하다고, 재발 방지 대책과 보상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다른 나라들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계약할 때 더 신중해졌으며 조건 변경 시도가 현저히 줄었다고, 오히려 한국 측 요구를 먼저 수용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했어요. 왜 그런 변화가 생겼냐고 물었더니 그가 답했습니다. 한국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게 증명됐기 때문이라고, 한국 없이는 프로젝트를 완성할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협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또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최근 6개월간 한국이 체결한 주요 계약 리스트였는데 모두 한국 측에 유리한 조건이었어요.
기술 이전 요구는 전부 거절됐으며 가격은 한국이 제시한 대로 확정됐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부 계약엔 추가 조항이 들어갔다고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2배로 물어야 한다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단 하나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국 기술이 아니면 프로젝트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한국은 조용하지만 강하다고, 소리치지 않지만 존중받는다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민준 연구원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이 한국 통상 전략의 핵심 인물이라고,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오직 계산으로만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냉정하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냉정함이 한국을 지킨다고, 상대방이 협박하면 더 냉정하게 대응하며 압박하면 더 계산적으로 반격한다고 했어요. 이게 한국 외교의 방식이라고, 예전엔 예의로 싸웠지만 지금은 기술과 경제로 싸운다고, 하지만 본질은 같다고, 절대 무릎 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후에 서울 시내 카페에서 이민준 연구원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일주일간의 취재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고.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어요. 안주하는 것이라고. 지금 위치에 만족하는 순간 추락한다고. 한국은 늘 위기감 속에서 살아왔으며 그 위기감이 동력이었다고 했습니다. 편안해지는 순간 경쟁력을 잃는다고. 그래서 한국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고, 멈추는 순간 죽는다는 걸 역사로 배웠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거리엔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으며 건물마다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들이 한국이라고 그가 말했어요. 멈추지 않고 움직이며 만족하지 않고 발전하는 사람들이라고. 70년 전 폐허에서 시작해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거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냐고 물었더니 그가 웃으며 답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멈추면 사라진다는 걸 한국인들은 뼛속까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게 한국의 숙명이자 한국의 힘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내일 런던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됐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생존의 지혜, 조선소에서 본 기술의 힘, 박영철 씨에게서 들은 희생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 냉정한 대응까지,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됐어요. 한국은 약해서 살아남은 게 아니었습니다. 똑똑해서 살아남았으며 지금은 강해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고,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를 선택하고 있다고, 이 나라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건 일주일 후였습니다. 히드로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른 세계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은 느리게 걸었으며 공항은 한산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역동적인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택시를 타고 사무실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유럽은 편안해 보였지만 한국은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고, 이 차이가 바로 성장의 차이구나 싶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겼습니다. 한국은 어땠냐고 물었지만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었어요. 직접 봐야 이해할 수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편집장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국 취재 결과를 발표하라고 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편집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스크린을 켜고 자료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화면은 울산 조선소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선박과 끊임없이 터지는 용접 불꽃, 그리고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단순히 성장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금 유럽 공장들이 멈춘 이유가 한국의 선택 때문이라고 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한국이 그 정도로 중요한 나라였냐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반도체 시장 점유율 60%, 배터리 글로벌 공급의 절반, 조선 수주량 세계 1위,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 70%, 숫자가 나열될수록 표정들이 변했어요. 편집장이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어떻게 되냐고 답했습니다. 유럽 산업이 마비된다고, 실제로 지금 일부 공장들이 멈춰 있다고, 한국이 일정을 조정한 결과라고 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의 태도 변화라고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협상에서 양보했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기술 이전 요구를 거절하며 가격 협상도 단호하다고 했어요. 최근 한 국가에서 한국 기술자들을 부당하게 대우한 사건이 있었다고, 한국은 공개적으론 침묵했지만 실제론 강력하게 대응했다고 합니다.
해당 프로젝트 일정을 늦췄으며 기술 지원을 중단했다고, 결과는 즉각적이었다고 사흘 만에 상대방이 사과했다고 말했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그렇게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한국 기술 없이는 프로젝트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편집장이 따로 불렀습니다. 이 내용을 특집 기사로 만들라고 했어요. 단순한 경제 기사가 아니라 세계 질서 변화를 다루는 심층 리포트로 만들라고 제목도 정해줬습니다. 한국 세계가 선택할 수 없는 나라라고. 이틀 동안 밤을 새워 기사를 완성했습니다. 경복궁에서 본 외교의 지혜부터 조선소에서 본 기술의 힘까지, 박영철 씨의 희생 이야기부터 냉정한 정부 관계자의 전략까지 모든 걸 담았어요. 기사는 일주일 후 메인으로 실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발행 당일 웹사이트 접속자가 평소의 5배로 늘었으며 소셜미디어에서 공유가 쇄도했습니다. 다른 언론사들도 후속 기사를 쏟아냈어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으며 유럽 기업들이 한국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 요청이 왔어요. 국제관계 세미나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해달라고 한 달 뒤 강연장에 섰습니다. 200명이 넘는 청중이 있었으며 교수와 학생들이 섞여 있었어요.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이해하려면 숫자가 아니라 정신을 봐야 한다고. 70년 전 한국은 세계 최빈국이었지만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했어요.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3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생존의 DNA라고. 수천 년간 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으며 외교와 전략을 체득했다고. 둘째는 세대 간 희생이라고. 부모 세대가 자식 교육에 모든 걸 쏟아부었다고. 셋째는 대체 불가능성이라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강해진 게 위협이 되지 않냐고. 답했어요.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고. 한국은 침략하지 않으며 기술로 협력한다고. 다만 존중을 요구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교수가 물었어요. 유럽이 한국에서 배울 점이 뭐냐고. 답은 명확했습니다. 위기감이라고. 한국은 절대 안주하지 않으며 항상 다음을 준비한다고. 유럽은 너무 편안해졌다고. 그 편안함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가와 명함을 건넸으며 추가 강연을 요청했어요. 몇 주 후 브뤼셀 국제포럼에 초대받았습니다. 유럽 주요 싱크탱크와 정책 기반자들이 모이는 자리였어요. 주제는 변화하는 글로벌 공급망이었습니다. 발표 순서가 왔을 때 스크린에 한국 지도를 띄웠어요. 작은 나라지만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고. 이 나라 없이는 스마트폰도 전기차도 만들 수 없다고. 반도체 공급망이 끊기면 세계 경제가 멈춘다고 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한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고. 답했습니다. 의존이 아니라 협력이라고. 다만 협력의 조건이 바뀌었다고. 예전엔 한국이 맞췄지만 이젠 우리가 맞춰야 한다고. 이게 새로운 현실이라고 말했어요. 포럼이 끝나고 유럽 주요 기업 임원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파트너사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조건을 어떻게 협상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했습니다. 웃으며 답했어요. 조건을 제시하지 말고 한국의 조건을 받아들이라고. 기술 이전을 요구하지 말고 품질을 신뢰하라고. 단기 이익을 보지 말고 장기 관계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런던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템즈강이 흐르고 있었으며 런던 아이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뭔가 아쉬웠습니다. 한국에서 본 역동성이 그리웠어요. 밤낮 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의지, 절대 멈추지 않는 에너지가 떠올랐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잡아야 할 나라가 아니라 배워야 할 나라다라고. 이게 일주일간의 취재가 준 결론이었습니다. 한국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였으며 세계는 이제 한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런던에서의 일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사를 쓰고 회의에 참석하지만 마음 한편엔 늘 한국이 남아있어요. 창밖을 볼 때마다 울산 조선소의 용접 불꽃이 떠오르며 거리를 걸을 때마다 서울의 역동성이 그리워집니다. 최근 편집장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1년 후 한국을 다시 방문해 변화를 추적하는 장기 리포트를 만들자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그때쯤이면 한국이 또 어떻게 변해 있을지 궁금했으니까요.
아마도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것이며 또 다른 산업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을 겁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단순히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동반자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이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야기 속 사람들은 거창한 영웅도 아니고 거대한 조직의 수장도 아니었죠. 그저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버티고 배우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는 손에 기름을 묻히며 세상을 바꿨고 누구는 조용히 계약서 한 줄을 지키며 나라를 지켰죠. 결국 힘이란 게 거대한 무기나 화려한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끝까지 해내는 끈기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 조용한 자존심이 쌓여 한 나라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 건지도 모르겠고요. 세상이 흔들려도 누군가는 여전히 묵묵히 불을 밝히고 있다는 게 왠지 오늘따라 더 마음에 남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느낀 점을,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